뇌과학을 하다 보니까 첨단 과학 정보에 비교적 좀 익숙한데요. 예. 그래서 뇌과학이 경제학에 앞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온 말이 신경경제학 또는 그 뇌과학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을 보고 살피면 무엇이 문제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가 추구하는 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예. 뇌과학의 길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오늘 그 방송을 하러 오면서 예. 그 한국경제TV에서 예. 비트코인 관련 방송하는 거를 한번 봤습니다. 참고하려고 예.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봤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면서 위험자산이다. 아, 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예. 안전자산이면서 위험자산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 다시 3만 불을 찍으면서 예. 다시 상승장이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예. 고냐 노고냐 이렇게 갈 거냐 죽을 거냐,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에서 아직 컨트롤하지 않고 있죠. 네. 그것이 기회인 동시에 또 네. 위기인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이 그 막대한 그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같은 것이 자체적으로 일시적으로 했다가 그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참 많죠. 뭐 지난해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 사람들이 비트코인 돈이 된다. 그래서 기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한 단체에서 1,429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93억 원을 모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뭐 투자금 되돌림 마켓식으로 중앙 컨트롤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다단계 수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펑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관련자 10명이 불구속돼 가지고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사실 저는 이제 한국경제TV를 보면서 뭐 한국경제TV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 관련 언론사들의 이런 분석 방송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사실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얼만큼 자세히 다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정보거든요. 실제 비트코인이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위험자산이면 어떤 이유로 위험자산인지, 또 이게 안전자산이면은 왜 안전자산인지, 이런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면서 위험자산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아봤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 또 보도된 내용들, 과거에는 보도되지 않았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볼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하면 채굴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사실 이 코어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을 홍보를 할 때 비트코인 마케팅 포인트는 중앙에 집권하지 않고 이걸 그러니까 데이터 분산, 그리고 이제 이 거래를 분산 처리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중앙에서 통제하는, 은행처럼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은행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매니징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비트코인 코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창업자로 알려져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 물론 익명입니다. 실제 이 비트코인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존재는 아직까지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나눠볼 건데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무엇인가, 다뤄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이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5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네. 누군가가 관리자가 없으면은 안 되죠. 단 그것이 이제 민간인이라고 네. 볼 수 있고 또 민간인이지만은 검증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화폐 중앙은행을 믿는 이유는 예. 중앙은행이 그 법적 관리 또 법적으로 그걸 통제를 하고 액면가가 고정이 되고 이거를 이제 검증된 시스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나가 중앙은행과 일본 화폐를 신뢰한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은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민간인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는 코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컨트롤 역할을 하는데 컴퓨터도 이제 그 저 중앙 CPU가 있어 컨트롤 하듯이 이제 인간의 뇌도 전두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8번에서 1차적으로 그다음 9번에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10번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46번에서 메타인지가 돼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는데 그 최근 그 신경 경제학을 보니까 그 뇌과학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그 의사 결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네. 예. 그렇다면은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5명이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은 아직은 그거 중앙은행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유럽, 캐나다, 러시아, 스웨덴, 대한민국 같은 데는 이것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도입을 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상당한 부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의 뇌, 비트코인 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원래 비트코인 코어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비트코인의 공식 지갑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윈도우즈나 이런 운영 체제 안에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필수 조건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윈도우즈가 운영 체제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코드를 또 수정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렇듯이 항상 코드 리뷰가 필요합니다. 항상 버그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운영자가 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래는 기존에는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한, 이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운영자. 이 코드 수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2,100만 개까지만 캘 수 있기 때문에 달러처럼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버그를 통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누군가는 해킹을 하게 되면 또 버그가 생기게 되면 무한정으로 이 채굴을 이후에 또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에 이 비트코인이 복사돼서 생성되는 그런 어떠한 버그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도 과거 이 비트코인 코어의 핵심 운영자인 앤드류 차우라고 하는 그 이제 프로그래머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이것이 외부에 공개적으로 알려졌다면 비트코인의 존재는 지금 없을 것이다. 그때 비트코인이 사라질 수도 있었을 만큼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오류는 계속 끊임없이 발생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제 많은 이제 민간에 의해서 민간 컴퓨터에 의해서 이런 컴퓨팅 파워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반인들의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작동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몸으로 치면은 심장의 역할, 그러니까 피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데 실제 이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은 비트코인 코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사실 심장도 중요하지만 뇌가 죽으면은 뇌사 상태로 그냥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코어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예. 지금 아침 방송에도 보면은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라는 주제로 방송을 뭐 10,000명이 넘게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 비트코인에 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거는 예. 그 이제 첨단 과학인 네. 신경경제학을 조금 개요만 읽어보시면은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패턴화가 되죠. 네. 예. 그래서 뇌의 그 기능 중에 뛰어난 것은 네. 모든 사건이나 네. 모든 그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제도 이런 것들을 패턴적으로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 패턴 중에 중심에는 네. 사회적인 계약에 이어 가지고 법률적 기반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법률적 기반이 없습니다. 네, 그것도 없죠. 그거는 이미 그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에 이거는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것, 기대치를 가지고 또 희망적인 요소는 있지만 안정적인 요소는 없다. 기대치라는 것은 사람들을 공상화하고 때로는 망상하기 때문에 네. 기대치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한 그 경영자들 초창기에는 네.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정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소액으로 또 손쉽게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덕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 그것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위험 요소, 쉽게 말해서 버그 요소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또 우리 인간의 뇌는 이 업데이트를 참 잘하는 창의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관련하는 사람들이 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닐 테고 그리고 아직 법률적인 기반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뇌는 상당히 불안하다. 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지금 우리가 이 비트코인 코어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을 메인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최초 개발자의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태예요. 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트코인을 처음 개발한 개발자가 이 상당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어떠한 그 존재 여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처음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의 만약에 행방을 우리가 앞으로도 알 수가 없다면 사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룹이 바로 운영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운영자들을 보면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지금 우리 인간의 뇌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코어 또 코딩 이 코드 뷰어가 리뷰를 하고 있는 이 아주 중요한 핵심 관계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떠한 대단한 그 기술이나 어떠한 대단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고 맞습니다. 또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면서도 그리고 사실 이 업무의 부담감과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명이나 그만뒀는데 그중에 1명은 이 처음부터 이 경영권을 넘겨받은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이 메인테이너 그룹의 리더였던 블라디미르 반데르 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너무나 지쳤다.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주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이 핵심 역할의 관리자가 그만뒀다? 너무 힘들고 감당이 되지 않아서 그만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명하고 있는 언론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디지털 화폐란 말이에요. 인류의 문화와 특히 이 경제 발전에 있어 갖고 화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금본위가 되었을 때는 화폐라는 거는 금교환권처럼 이렇게 이제
화폐의 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영국 파운드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가 이제 영국이 유럽에서 전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고갈되니까 신생 국가인 미국으로부터 이제 자꾸 지원을 받다 보니까 결국 미국 달러가 이제 점점 확대돼 가지고 기축통화로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달러가 갖고 있는 기축통화라는 건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주 핵심이 달러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좋은 장점이 많죠. 그게 이제 안정이 되고 효율성도 좋고 그리고 세수 확대, 세금을 컨트롤할 수 있고 통화 정책을 이제 조절할 수 있고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지금은 엄청난 위험 요소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각 나라마다 아주 굉장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디지털 화폐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적인 혼란도 화폐 기축 화폐 통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굉장히 중앙은행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중앙에서 컨트롤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감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블랙스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은행의 부패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달러의 특히 이제 달러의 이 특성이 아무리 찍어내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어떠한 그 이제 패권국으로서의 이제 첫 번째 조건 그것을 이제 미국과 미국은행 뭐 미국의 소유는 아니지만 미국은행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패권국으로서의 그 지위를 누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이버 펑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와 그 관리자들 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를 통해서 처음 비트코인을 발급받은 사람이 할 피니 2세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로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단 한 번도 그 언론에 공개가 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일본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어떠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단 한 번도 일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 이 두 가지를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 사람들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항상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왕정 시대이든 또는 공화국으로서의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뭐 옛날에 아더왕 그러면 원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으로 되었을 때에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또 일방적으로 그 패권 국가들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요. 그럼에도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 부패라든지 문제점이 보완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 중앙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안 된다. 뇌과학적으로 뇌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막 정보를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 뇌의 브로드만 8번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는 이제 과거의 경험과 비교해 가지고 인간관계에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그 문제점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브로드만 10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적인 계획과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물자적인 현실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그 신경 경제학 그 뇌과학적인 경제학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 이것을 이제 사실은 그 뇌과학 경제학의 핵심을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금융의 본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가 된다든지 법률을 바꾸든지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간인이 이걸 주도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가능하지만은 민간인은 계속 갈 수도 없고 민간인이 했을 때 사고율은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죠. 뭐 실제로 지금 그 비트코인의 성장 배경에는
검은 자금,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떠한 그 검은 자금과 자금 세탁, 예,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성장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미 많이 자금 세탁을 네. 하고 또 많은 검은 돈, 뭐 지하 금융이라 그러잖아요. 네. 지하 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자금이 쏠린 거는 사실이고 이 자금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한 금액을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든 개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이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정말 안전한 것인가? 이게 과연 화폐 대체제로서 내지는 디지털 금으로서 안전 자산으로서의 어떠한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핵심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가상화폐가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들도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땐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있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애써 이제 감춰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그 중앙에서 코드 작업을 하고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류가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코드 리뷰를 하는 이 핵심 관계자들이 얼만큼 안정적이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심지어는 고정 수익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후원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뭐 연봉으로 치면은 뭐 그래도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어떻게 보면 맡고 있는 임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뭐 연봉이 1억이 좀 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비슷한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못 받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위치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감당한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 있다는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어떤 큰 사고가 터지면 그 액수가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이 담당자가 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루나테라의 권도영 씨 사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뭐 자산이 완전히 뭐 사기에 이용된다거나 자금 세탁에 이용이 된다거나 또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뱅크런 사태 같은 것이 비슷한 것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지금 이 익명성도 보장이 안 되고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누가 과연 이걸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그 관리자들한테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들이 뭐 속된 말로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뭐 용어들도 많이 있어요. 뭐 돔황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돔황차? 뭐 비슷한 소리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돔황차. 이게 이제 가격이 급락할 때 도망치라는 그 얘기를 이제 돔황차 이렇게 해서 그 밈처럼 이제 도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그 비트코인이 사실은 언젠가는 이 가치가 0에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이거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계층도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제 20, 30대가 많은데 그걸 이제 어느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소액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채권을 이제 하고 용돈벌이를 이제 시작을 하고 중앙은행에서 뭐 크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손쉽게 빨리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35%, 주변에서 소문만 듣고 그 한 31%, 소액 투자가 42% 제일 많더라고요. 호기심이 43%이고 이게 이제 투자 가치가 있어서 한다라는 거는 한 20%밖에 안 돼요. 아마 거의 제가 최근에 비트코인 방송하는 때를 여러 군데를 보니까 실질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올라갈 거냐 내려갈 것이냐 살 거냐 죽을 거냐 고냐 노고냐 지금 그렇게 분석하는 방송 외에는 실질적인 방송들도 없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험 자산임과 동시에 안전 자산이다라는 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한국경제TV에서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 85.5%가 예. 가상화폐 투자가 고위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가상화폐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한 투자다라고 83%. 예. 이게 이제 1000명을 상대로 해서 뭐 이런 분석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상화폐 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82%. 네. 이게 투자로 돈 번 사람이 있다 하라는 건 뭐 30, 20% 되다 보니까 네. 일시적인 어떤 그 시대적인 그런 어떤 뭐 과정, 호기심, 뭐 바람, 투기 바람,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아서 빨리 이 중앙은행에서 법을 마련하고 전문 시스템이 만들어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면 화폐의 통화 가치도 있어가지고 현재 달러가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엔화가 치고 올라오다가 약간 제동 걸리고 또 위안화가 또 치고 올라오는 중에 이제 그 은행 중심으로 상당히 테크니컬한 스위스 프랑이 또 그 이제 상당히 인정을 받잖아요. 네. 그런 틈새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요 과정 속에서 자기네들의 뭐 어떤 역할을 해보겠다. 그래서 출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화폐 본질은 무엇인가.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얘기를 하지만 사실 원조 가상화폐가 원래 저희가 쓰는 종이화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가상화폐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쪼가리를 들고 그 모양, 이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가 그 가치를 결정을 하죠. 그것이 이것이 달러냐, 원이냐, 뭐 유엔화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나는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가상화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 사실 우리 인간의 뇌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때 우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첫째는 주로 겨울철에 보면은 토지를 매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갖고 술 한 잔씩 먹고 일 하는데 별거 없고 토지 문서만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서를 아버지가 받았는데 그 다음 해부터 아버지랑 제가 그 논에 가서 농사를 짓고 이거 우리 거다 이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문서가 간단한 거예요. 그때는 등기부 등본도 없어요. 그러면 그 문서가 이제 그 화폐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왜? 그 문서에 그 토지하고 이게 교환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유럽 같은 데는 이제 한창 스페인이 전 세계에 이제 탐험을 다니고 또 식민지 정책이 막 일어날 때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많은 물자와 지하 광물과 뭐 이런 거 보물 같은 거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어느 시점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금화 같은 게 생겨가지고 금화가 이제 이걸 주면은 어떤 인정이 되고 그래서 금화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화도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전에는 물물 교환을 했다가 이제 문서 같은 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화가 나오고 은화가 나오고 이제 그 쇠로 이제 우리도 주화 같은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게도 있고 한계도 있다 보니까 다시 종이화폐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이화폐라는 거는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금교환권이란 말이에요. 금교환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돈을 찍어내야 되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결국은 금화교환권이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서로 이제 약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돈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현찰로 막 돈을 떼고 막 기록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위 수표, 같은 게 막 발행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역사를 거쳐 가지고 지금은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저 근본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석유가 나오다 보니까 석유와 이제 합의해 가지고 그 환율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 가지고 아직도 기초 화폐로도 달러가 이제 폼 잡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절이 어떻게 될는지 상당히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이제 금 교환권 어떠한 그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산 그 자산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다라는 그 권한이 사실 엄청난 그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권국의 세 가지 조건은 기축 통화, 그리고 에너지, 식량 이 세 가지를 확보하는 나라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그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그 패권 국가에게 어떠한 그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떠한 그런 분산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그 중앙 정부로부터의 견제 그러니까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저희가 아까 그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초기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경영자들, 이 초기 개발자들이 만든 가상 인물이었고 지금 그 초기 개발자들은 죽거나 이제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떠한 시스템을 누군가 만들어 놓았는데 아주 위대한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위대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사실 죽거나 사라진 상태이고 주인 없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통제 없이 돌아가는 물론 지금 관리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관리자들이 번아웃에 의해서 더 이상 난 못해 먹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쥐지치고 지금 이제 도망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또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많은 자금을 관리하는 그 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는 없지만 이것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이버 펑크적인 어떠한 그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할핀리 2세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이 됐는데 루게릭병으로 이제 2014년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죽고 나서는 크레이그 라이시라고 하는 또 호주에 있는 이 프로그래머가 또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물론 이 가능성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지금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으로부터 10년 넘게 출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핀리 2세의 죽음 이후에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어떤 활동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도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상의 인물이고 이 가상의 인물이 초기 개발자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최초의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로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할핀리가 유일합니다. 할핀리가 2세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자신이 이제 공개했었던 뭐 유산 그 목록에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그런 기록도 나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서도
죽고 나서도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알 수 없게끔 이제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놨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 할핀리 2세는 지금 냉동 인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루게릭병으로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고 나서 미래에 이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자신의 몸을 냉동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지금 단순히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요소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요즘 이제 사이버 공간이 무한대로 이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디지털 시대에 있어가지고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디지털 문화는 그 뒷면에 문제점이 참 많죠. 인간의 정상적인 그 건강 관리에 있어 갖고 이제 조절하지 않으면 디지털에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사고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과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만 건강한 경영이나 건강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버 공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사회적 공간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뇌의 기능상의 문제점도 많고, 뇌의 기능상의 문제점이라는 거는 그게 맞지 않은 거는 이 제도적 보완이 안 되면 언제든지 그 위험 요소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이버 공간에서 간단한 무슨 뭐 게임을 한다거나 또 간단히 이런 건 모르는데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뇌가요 돈을 또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근데 지난 방송 때는 뇌가 돈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돈을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잘 기억이 없고요. 다만 이제 돈이라는 거는 경제의 어떤 그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돈도 이제 좋아하는 요소가 있고 좋아하지 않은 요소가 있는데 돈을 정상적으로 좋아하고 관리를 하면은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게 뇌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뇌는 확실한 건 상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상따. 상따. 상한가 칠 때 따라가는 습성.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 따라가서 사는 거를 상따라 그러거든요. 상따. 상한가 칠 때 따라 사는 거. 근데 대부분 이제 상따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지만 돈의 기능 중에 뇌를 발달시키고 창의적이고 행복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부자가 되는 길도 있지만 반대로 돈 정반대로 돈은 마약적인 작용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제 실험을 했어요. 마약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갑자기 행복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진통을 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중국 어떤 그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이제 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쪽에는 돈 다발을 줘가지고 계속 세라 그랬어요. 돈 다발을 세니까 이게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적인 얘기를 안 하고 손가락의 기술 기능을 어떻게 작용하는지 손가락 작용의 민첩성을 테스트하는 거다라고 이제 과제를 줬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돈다발을 주고 한쪽에는 돈처럼 생겼지만은 돈이 아닌 종이 다발을 줬어요. A 그룹과 B 그룹인데 A 그룹은 이제 돈을 막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뭐 활성화되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그냥 종이만 세니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을 다 화씨 122도, 우리가 온천수 정도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손 뺀단 말이에요. 그런 물에다가 손에 이제 화상을 안 입을 정도 뜨겁게 해가지고 손을 넣었는데 돈다발을 셌던 이 친구들은 뜨거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디지털 아편이군요. 거의. 디지털 돈을 아편. 세고 기분이 되면은 그 고통을 못 느낀다 거예요. 진통. 그러니까 마약성이 있다.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쪽 팀들은 그냥 종이 돈을 셌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기분이니까 하니까 하고 반응이 그런 게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이 돈은
이런 그 진통 효과도 있고 또 다른 진통 효과가 있는 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할 수도 있다. 돈에 집중이 되고 꽂히면. 왜냐하면 뇌에서 세는 때에 활동적인 게 일어나고 기분이 좋으면 도파민이 막 공급되고 이게 보상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은 과학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신경 뇌과학적 경제학이 되면 그런 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돈 관리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부자가 되는 길을 이제 제시를 할 뿐만 아니라 반대적으로 마약적인 기능, 그러니까 공상한다든지 환상한다든지 착각한다든지 자기 도취 이게 빠진 사람들은 이게 돈이 마약으로 작동을 한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참 신기합니다. 이 비트코인 이미지를 보면은 금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항상 방송할 때 보면은 그걸 띄워놓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처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접했을 때 뭔가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가상의 이미지인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금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그 뭐 비트코인의 이 업앤다운 이거를 통해서 정말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그거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약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마약적인 디지털 아편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그 금화처럼 이렇게 하길래 저도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봤어요. 그 뭐 이렇게 대체 화폐 그런 게 있잖아요. 칩이라 그러는가 뭐. 그런 걸 뭘 이렇게 주는 줄 알았어요. 그 나는 비트코인 뭘 이렇게 주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이제 그런 화폐 비슷한 거 옛날에 주화처럼 된 거를 자기 이제 금고에다가 막 쌓아놓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그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홍보도 사기성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마케팅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코어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GitHub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코드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개선할 점을 제안을 하면 그 제안 사항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이제 최고 이 관리자들이 결정을 해서 변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원래는 6명이었다가 지금은 2명이 그만둬서 이제 4명으로 지금 이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인터페이스 또는 게이트웨이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글 크롬이 인터넷에 연결하고 탐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하고 유사하게 이 비트코인 코어는 사용자가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같은 어떠한 그 이제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핵심 기능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코어는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주장한 이념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가장 그 원초적인 그런 이제 분산 시스템으로 분산 처리 시스템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거라고 해서 지금 이 코인들 중에서는 대장주, 항상 주목받고 규모가 가장 큰, 시총이 가장 큰 그런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자로 참여하는 것은 뭐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아무나 가능하고요. 그리고 누가 관리자가 될지 또 누가 관리자로부터 내려올지는 이런 개발자들 사이에서의 그 평판에 따라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면 그런 거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듯이 결국에는 결정권자 뭐 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투표가 됐든 그 뽑힌 사람이 결국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최종 관리 검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 비트코인도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중앙 집권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트코인 관리자들은 철저하게 후원을 통해서만 어떤 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채굴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다뤘지만
실제 채굴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채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컴퓨팅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람들, 그래픽 카드와 전기, 압도적인 양의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이 비트코인을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나눠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 관리자들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후원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라든가 어떠한 이런 그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기업들도 지금 최근 파산한 회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존 후원하던 양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조직이 상당히 많이 약해졌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사실 저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이렇게 위험해도 만약에 본인이 한번 그 해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이 기쁨을 한번 한번 겪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말릴 수는 없지만, 예, 그렇게 봅니다. 뭐 라스베가스 가는 분들은 뭔 막죠. 네. 자기가 돈을 가지고 돈을 따는 그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 분위기에 젖어 있다 보면 습관화돼 가지고 돈이 좀 생기면 가가지고 그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오는 그 무료 서비스라든지 무료 공연이라든지 그런 거 보는 걸로 만족을 하는데, 그것이 인간이 이제 추구하는 스릴을 느낀다든지 기쁨을 느낀다든지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뭐 돈을 잃어도 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 이제 오픈 소스로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을 받기가 더 쉬운 구조인 점도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런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쉬워졌고 또 다양한 또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코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업무적으로 쉬워진 것도 있지만 해커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해킹하기 훨씬 더 쉬워진, 그러니까 해킹 그 패턴을 더 다양화시킬 수가 있고 그 공격 빈도수를 더 높일 수 있는,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앞전에 얘기했었던 그 앤드류 차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트코인 코어의 핵심 관리자였는데 최근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인터뷰 기사가 하나 나온 걸 찾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터뷰가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된 게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있긴 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비트코인이 지금 얼만큼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고 핵심 관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도. 그래서 저희가 그 인터뷰 기사를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인터뷰한 곳은 코인데스크입니다. 코인데스크. 어떻게 비트코인을 발견하셨나요? 어떻게 처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앤드류 차우가 고등학교 때 미성년자니까 은행에 계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열어주지 않으셔서 신용카드도 없고 했는데 이제 게임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PC 게임을 하려면 그 이제 PC 게임 중에 스팀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돈을 얼마 내면 그 많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거래를 디지털 화폐로 사고 팔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었나 봐요. 처음에 나왔었던. 그래서 게임을 사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게 비트코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아직도 나이가 20대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프로그램 개발자고, 사실은 어떠한 대단한 그 프로그램 기술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돈을 안 줘서 게임 하려고 비트코인 그런 이제 단순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하다가 예. 이 친구 얘기로는 지금 현재 알트코인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가상화폐 시스템 기반이 상당히 불안정하대요. 예. 버그도 너무나 많고 그렇죠.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게 많아서 생겼다 사라지는 게 많은데 초기에 자신도 아머리라고 하는 그 이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자신이 이제 주로 했던 게 이제 버그를 수정하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코드 리뷰하고 이런 일들인데 지금 비트코인 코어에서도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버그가 발생을 하고 그 끊임없이 발생하는 버그를 수정하고 리뷰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일인데 그건 대단한 사실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많은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처음에 게임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이 지금 최고 관리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은행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뭐 물론 은행가도 상당한 그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이런 금융이라고 하면 그 금융에 대한 어떠한 그 이제 책임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어떠한 높은 위치에서 그런 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이거는 그런 검증이라든가 이게 전혀 없이 진행이 되었고 누구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난 2018년처럼 어떠한 버그가 대규모로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그 관리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관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접근을 해서 어떠한 그 코드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과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으며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겁니다. 예. 너무나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북한에서 2조 원 가까이를 해킹을 했고 예. 미국은 그거를 다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역해킹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맛해킹이죠. 정확히 얘기를 하면 해킹을 당해서 다시 해킹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조 원을 뺏은 거를 1조 원을 다시 뺏어오는 예. 이런 일들이 지금 그 디지털 화폐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이게 취약하고 사실은 버그가 많고 얼마나 많은 관리자들이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만 돌아가는 구조인가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전기만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관리자들의 그 높은 그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점, 운영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예, 뭐 당연하죠. 저는 이제 뇌과학적 입장에서 이거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과거에는 뭐 일반적인 모든 경제 활동이 우리가 현상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화폐는 보편적인 이제 확인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는 근원적인 면에서 이제 지금 새로 대두되는 뇌과학적 경제학, 신경 경제학의 입장에서 이것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동기부여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동기부여가 불확실하면은 결과는 그건 뭐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기부여에 걸맞는 이제 계획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는 수시로 버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판단과 분석이 항상 이제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운영과 경영의 체제에 있어서는 경험과 또 다른 그 준비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소비를 통제한다든지 그 외에 이제 뇌에서는 전두엽의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항상 그것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그런 게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잠들기 전에 뭐 일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병행되었을 때의 경제 활동은 인간 생활의 어떤 복지와 또 행복 그리고 어떤 끊임없는 자기 표현 자기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네. 건강한 뇌 관리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비트코인 같은 거는 상당히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이 뇌과학적인 경제학 이런 것이 좀 확산이 돼 가지고 네.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보편화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네, 그러시군요. 자, 오늘 그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비트코인과 또 비트코인의 뇌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코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잠깐 그 댓글을 보니까 요즘 그 전세 사기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그 뉴스 혹시 보셨나요?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예, 전세 사기 관련 아직 못 보셨군요.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아주 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 이거 지금 빨리 그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이 지금 떨어지니까 전세가 많죠.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사기로 이제 전세 세입자가 그러니까 전세금을 줬는데 이 집주인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가 엄청 많아서 그 금액을 갚지 못하니까 그 금액이 이제 그 경매로 잡힌 거죠. 경매로 잡혀서 입주자가 이제 퇴거 명령을 받고 이제 근데 퇴거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돈은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힘들게 모은 돈, 뭐 5천만 원, 그 뭐 1억 또 그 이상 되는 그 금액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데 이제 살 곳은 없는 겁니다. 빚은 졌고 지금 생활비는 없고 이러니까 지금 자살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지금 이 부동산 사기로 인해서 지금 목숨을 끊은 사람이 벌써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이제 뭐 댓글로 이 부분을 다뤄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이제 기획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다음 그 이슈를 뭘로 하면 좋을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 사기도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당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전세 사기가 과거에 뭐 90년대, 80년대 그때는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동안 좀 없는 것 같더니만 이제 부동산이 이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전세 사기가 다시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젊은 층들에게는 치명적이죠. 어떻게 돈을 좀 모아가지고 전세를 들어놨는데 그는 전세는 자기의 그 전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또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죠. 그러면은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전세가 요즘은요 그 아파트 가격하고 막 먹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그분이 이제 전세에서 돈을 벌고 부동산을 자기가 돈 못 갚아서 이제 뭐 경매된다든지 경매 가격은 또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갖고 결국은 전세 사기가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는 아닌데 잠깐 나와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얘기하면은 1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다음 이제 몇 부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아주 재미있고 현실적이죠. 아주 현실적이고 또 사실 과거에 프라임 몰기지 사태 이 집도 거품이 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사실 비싸게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집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이 가치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남동처럼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그 집도 노후가 되고 집이 막 또 물이 비가 새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은 사실 이것도 저희가 뇌과학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뇌과학의 경제는 결정의 문제다. 판단,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도 뇌가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듯이 많은 부분 사실 결국 결정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다 보니까 사실 이 뇌를 알면 경제를 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치를 잘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치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부자가 되기가 확률적으로 높겠죠. 그렇습니다. 그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아마 그 뇌과학 경제학 얘기하는 분은 제가 아직 신문이나 언론에서 못 봤거든요. 그렇죠. 연결을 잘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건 이제 뇌과학 경제학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의사 결정 과정의 주체가
이제 5단계 단계를 거쳐 가지고 네. 자기가 경제인으로서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지. 첫 번째 단계는 잠재적 행동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요요, 내부적인 요소, 자기가 경험한 실력이라든지 외부적 환경이라든지 이걸 이제 잠재적 행동. 그걸 이제 잠재적 행동 그러면 액션 포텐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가 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행동이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기당한 사람은 그 분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이제 그래서 합리적 분석을 하는 것이 1단계고 두 번째는 가치를 할당하는 거예요. 이번 이 일이 계획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사기당하는 분은 이 가치 인식이 좀 약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그 중에 나한테 가장 맞는 것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데 나하고는 안 맞는데 네. 그 따라가다가 이거는 뭐 장에 가는데 옛날에 걸음지고 따라가듯이 시장에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걸음지고 따라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내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한 중간에 바람직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것이 내 삶과 내 처질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것인가? 바람직한 평가를 해야 되고 마지막 5번째가 모든 처리 결과는 항상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현실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의사결정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신경경제학, 뇌과학경제학의 기본 요소다. 그런 걸 이제 잠깐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예.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 뭐 전지적 뇌시점 모든 중요한 이슈를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나눠보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방송을 만들었고요. 오늘이 3부 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반드시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나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방송을 공유해 주셔서 이런 사실들을 알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것까지는 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댓글창에 많은 그 요청들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소장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전에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뇌는 크게 나누면 절반으로 뒤에서는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이쪽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뇌는 그 다음 단계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9번은 이제 과거 경험과 그 개인의 정서적인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 이제 BA 10번이라는 데는 여기서는 이제 시간적인 우리가 모든 것은 시간과 관련돼 있어요. 가치도 그렇고 시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질적인 현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시드머니도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은 주변에 물질적인 재원이 있어야 되겠던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46번이 오늘 얘기했던 이제 그 비트코인 코어 이제 중앙관리 시스템이 여기가 있는 것이죠. 중앙관리 시스템 여기서는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재평가하는 생각이라든지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여기 46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지만은 중앙 집권이나 가정에서도 그 가정이 있듯이
또 왕이 있듯이 왕정의 폐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화정 같은 것은 민주주의가 만들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권력의 집중을 분산시키지만은 그런 최종 결정은 이제 대통령이 하듯이 그래서 사실 뇌 구조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항상 이 조명을 하게 되면은 안정적이고 좀 더 발전적으로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뇌과학적인 신경과학 뭐 이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공유 또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은 다음 방송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